혹시 여러분도 밤만 되면 이런 경험하고 계신가요? 낮에는 별로 신경 쓰이지 않던 게 밤에 누우면 갑자기 불편해지는 거 말입니다. 분명히 소변 양도 많지 않은데 왜 꼭 일어나야 할까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새벽 2시나 3시 같은 비슷한 시간에 눈이 떠지는 걸까요? 정말 답답한 건 화장실을 다녀와서 다시 누워도 잠은 오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런 질문들 중에서 하나라도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오늘 이야기는 정말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상담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똑같은 패턴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넘기기에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요즘 밤에 몇 번 정도 깨고 계신가요? 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주무실 수 있나요?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히려 잘못된 방법을 쓰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물을 아예 안 드시거나 저녁에는 완전히 끊어버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음식도 무조건 싱겁게만 드시려고 하시는데 이런 방법들이 오히려 밤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선의의 노력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는 저는 30년간 중장년의 수면과 몸의 신호를 연구해온 박사 김도연입니다. 오랫동안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알게 된 건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왔다는 점이에요. 밤에 깨는 문제는 단순히 참거나 피하는 게 아니라 몸의 원리를 이해하고 올바른 균형을 찾아가는 일이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지금까지의 방법이 효과가 없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밤을 조금 더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은 밤에 깨는 문제 때문에 어떤 방법들을 시도해 보셨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며칠 전에 정말 안타까운 상담을 받았습니다. 73세 박명순 님이셨는데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밤마다 두세 번씩 깨서 화장실을 가는 아내를 보면서 남편도 덩달아 잠을 설치게 됐다는 이야기였어요.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도 매일 새벽 2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진다고 하시더군요. 정말 힘든 건 화장실을 다녀와서 다시 누웠을 때라고 했습니다. 이제 좀 자겠지 싶은데 아랫배 쪽이 계속 신경 쓰여서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 5시까지 깨어있는 날이 반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늘 피곤하고 기운이 없어서 외출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또 다른 분은 69세 이정혜 님이셨는데 이분의 사연도 비슷했어요. 밤에 깨지 않으려고 저녁 6시 이후로는 물을 아예 끊고 계셨거든요. 음식도 최대한 싱겁게 드시려고 소금은 거의 넣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히려 밤이 더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두 번 정도 깨던 게 요즘에는 네다섯 번까지 깨게 되더래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찌뿌둥해서 하루 종일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하시더군요.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몸이 더 힘들어지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모습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 우리가 몸의 신호를 너무 단순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분명히 몸은 뭔가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그냥 나이 탓으로만 넘기고 있거든요. 하지만 같은 나이라도 밤에 편안하게 주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잖아요. 정말 중요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기 위해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까지의 방법들이 효과가 없었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떤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신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에는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지금부터는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몸의 원리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밤에 자주 깨게 만드는 숨겨진 원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원인들 중 몇 가지는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로 수분을 무조건 줄이는 잘못된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깨지 않으려고 저녁에 물을 아예 안 드시거나 극도로 줄이고 계세요. 하지만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몸은 물이 부족해지면 오히려 긴장 상태로 들어가거든요.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진해지고 심장도 더 빨리 뛰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노년의학 연구팀의 2023년 자료를 보면 수분 섭취가 지나치게 부족한 경우 자율신경 반응이 더 예민해지는 경향이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욱 뚜렷했어요. 몸이 수분 부족을 감지하면 신경계가 경계 상태로 들어가면서 깊은 잠을 방해하게 되는 거죠.
실제 사례를 보면 65세 김철수님은 저녁 6시 이후 물을 완전히 끊었는데 오히려 밤에 깨는 횟수가 2번에서 5번으로 늘어났어요. 몸이 탈수 상태를 피하려고 더 자주 깨우는 신호를 보낸 거죠. 올바른 방법은 저녁에 물을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 시점과 방법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2시간 전까지는 적당량을 천천히 마시고 그 이후에는 조금씩만 드시는 게 좋아요. 다만 잠들기 직전 과도한 수분 섭취는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밤에 깨지 않으려고 물을 얼마나 심하게 줄이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지나치게 싱거운 식사 습관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소금을 극도로 줄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우리 몸에서 물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체액의 균형이 흐트러져서 오히려 밤에 더 자주 깨게 될 수 있거든요. 미국 하버드 대학 공중보건대학원의 2024년 노년 영양 연구 결과를 보면 염분 섭취가 지나치게 낮을 경우 체액 조절 기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에서는 적정량의 염분이 수면 중 체액 균형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78세 최은숙님의 경우를 보면 건강 프로그램을 보고 소금을 거의 안 넣는 식사를 고집하셨는데 그 이후로 밤에 4번씩 깨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몸에서 수분을 제대로 붙잡지 못해서 계속 화장실로 가게 된 거예요. 해결 방법은 극단적으로 줄이기보다는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필요한 최소한의 염분은 섭취하되 과하게 짜지 않게 조절하시면 돼요. 단,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시다면 개별적인 조절이 필요합니다. 혹시 건강을 위해서 무조건 싱겁게만 드시고 계신 건 아닌가요? 세 번째는 낮 동안 쌓인 수분이 밤에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중력 때문에 수분이 다리 쪽으로 모이게 돼요. 그런데 밤에 누우면 이 수분이 다시 전신순환으로 돌아오면서 신장으로 가는 양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순환기내과의 2023년 연구를 보면 이런 수분 재분배가 야간 각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낮 동안 활동량이 적거나 같은 자세로 오래 있었던 경우 이런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났어요. 71세 강태원님은 낮에는 별다른 불편함이 없었는데 밤만 되면 2~3번씩 깨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서 독서를 즐기시는 분이었는데 다리에 모인 수분이 밤에 한꺼번에 순환하면서 문제가 된 거였어요. 이를 해결하려면 낮 동안 가벼운 움직임으로 순환을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1시간마다 일어나서 몇 분씩 걸어주시거나 다리를 가볍게 마사지해 주시면 도움이 돼요. 장시간 같은 자세로만 있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낮 동안 충분히 움직이고 계신가요? 네 번째는 저녁 식사 시간과 내용의 문제입니다. 너무 늦게 드시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드시면 소화 과정에서 몸이 각성 상태로 들어갑니다. 특히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매운 음식들은 자율신경을 자극해서 깊은 잠을 방해해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소화기내과의 2024년 연구에 따르면 저녁 식사를 잠들기 3시간 이내에 하는 경우 야간 각성 빈도가 평균 4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과 호르몬 변화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죠. 66세 박순덕님은 저녁 9시에 식사를 하고 11시에 주무셨는데 매일 새벽 1시와 4시에 어김없이 깨는 패턴이 있었어요. 식사 시간을 7시로 당기고 내용도 가볍게 바꾼 뒤에 훨씬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끝내시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드세요. 기름진 음식이나 자극적인 양념은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저녁을 몇 시에 드시고 주무시나요? 다섯 번째는 실내 온도와 습도의 영향입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몸이 체온을 조절하려고 자주 깨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경 관리가 더욱 중요해져요. 한양대학교 환경공학과의 2023년 실내 환경 연구 결과를 보면 실내 온도가 18도 이하이거나 25도 이상일 때 수면 중 각성 횟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습도 역시 40% 이하나 70% 이상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74세 윤기남님은 전기료를 아끼려고 겨울에 난방을 거의 안 하셨는데 추위 때문에 밤에 5번까지 깨는 일이 있었어요. 적정 온도를 유지한 뒤로는 훨씬 깊게 주무실 수 있게 됐습니다. 침실 온도는 20도에서 22도 사이로 유지하시고 습도는 50%에서 60% 정도가 좋아요. 너무 건조하지도 습하지도 않게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침실 환경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제 이런 원인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인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실제로 밤을 안정시키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뜻한 물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하거나 살짝 따뜻한 물이 몸을 긴장시키지 않아요. 찬물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오히려 각성 상태로 만들 수 있거든요. 반대로 너무 뜨거운 물도 피하셔야 해요. 체온이 급격히 올라가면 몸이 다시 식히려고 노력하면서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약 1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시면 몸이 자연스럽게 이완되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물의 온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는 미세한 염분 균형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 몸이 수분을 적절히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해요. 너무 많이 넣을 필요는 없고 혀끝에서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만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몸에서 수분이 적절한 위치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과한 섭취는 오히려 목이 마르게 만들어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양만 신경 쓰셨지 균형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죠? 세 번째는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호흡법입니다. 잠들기 전에 깊고 느린 호흡을 하시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4초 동안 들이마시고 6초 동안 내쉬는 패턴을 10번 정도 반복해 보세요. 이때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폭식호흡을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너무 급하게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며칠간 꾸준히 연습해 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몸과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요? 네 번째는 낮 동안의 순환 관리법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다면 발목을 돌리거나 종아리를 가볍게 주무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발가락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는 다리를 심장보다 높은 위치에 올려놓고 5분 정도 있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모였던 수분이 미리 순환될 수 있어요. 무리한 운동은 필요 없고 가벼운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루 종일 같은 자세로만 계시지는 않으시죠? 다섯 번째는 저녁 시간대 관리법입니다. 식사 후에는 바로 눕지 마시고 가벼운 산책이나 설거지 같은 활동을 해보세요. 소화를 도와주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휴식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저녁 8시 이후에는 밝은 조명보다는 간접 조명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러운 잠자리 준비가 가능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천천히 몸이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여섯 번째는 수면 환경 최적화 방법입니다. 침실에는 수면에 필요하지 않은 전자기기들을 최대한 치워보세요.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나 각종 알림음들이 무의식 중에 뇌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커튼도 빛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보시고요. 작은 소음이라도 민감하게 반응하신다면 귀마개나 백색 소음을 활용해 보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최대한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면 환경에 대해서는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신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고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문제를 단순히 노화나 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만 받아들이지 말자는 것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잘못된 상식에 따라서 무조건 줄이고 참고 피하는 방법만 써오셨을 거예요. 물을 아예 안 드시거나 소금을 극도로 줄이시거나 일찍 잠자리에 누워서 억지로 잠을 청하려고 하셨죠.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오히려 몸을 더 긴장시키고 자율신경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밤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 결과 깨는 횟수는 더 늘어나고 깊은 잠은 더욱 멀어지게 됐겠죠. 반대로 몸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작은 균형부터 차근차근 맞춰나가기 시작하면 밤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어요. 수분과 염분의 적절한 조화, 낮 동안의 순환 관리, 저녁 시간대의 올바른 준비, 그리고 수면 환경의 최적화까지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첫 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몸을 천천히 안정시키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마시시면서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두 번째는 낮 동안에 1시간마다 한 번씩은 자세를 바꾸거나 가벼운 움직임을 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저녁 식사 시간을 점검해서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끝낼 수 있도록 조절해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2주에서 한 달 안에 분명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조급해하지 마시고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왜 새벽 2시나 3시처럼 비슷한 시간대에 깨는지, 그리고 이 시간대별로 어떤 대처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과 호르몬 변화의 비밀을 파헤쳐 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공감되셨나요? 그리고 가장 먼저 바꿔보고 싶은 습관은 무엇인지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 하나하나 꼭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